그렇게 되면 패권국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통화가 강세 통화가 되고 그렇게 굴러갈 수 있죠. 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조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또 리플 같은 뭐 암호화폐는 또 뭐 증권성 여부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그 리플 쪽이 유리한 쪽으로 예, 예. 해석이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고 좀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소액 가져가는 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거는 이거는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록의 위상이 사실은 대단해요. 블랙록의 지금 운용자산 규모가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한 9조 2천억 달러. 아 진짜요? 연준하고 똑같네요. 일경이 네. 넘는. 와.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그 와. 금융기관이 신청을 했다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게다가 여태까지 블랙록이 576건의 상품을 신청해서 거절된 건 단 한 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99.9% 블랙록이 신청하면 다 승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거는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고민도 클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SEC가 그거를 다 거부했을 때 내세운 요인이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사기나 시세 조작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게 거절사였거든. 네. 그런데 블랙록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SEC하고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막겠다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거절할 명분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이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퇴짜 맞았던 기업 6개 정도가 또 달라붙어서 재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로서는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게 아직까지 힘들어.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순서대로 하자면 정상적인 순서라면 현물 ETF가 먼저 나오고 이거를 해칭하기 위한 선물 ETF가 먼저 나중에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선물 ETF는 먼저 나왔잖아요. 레버리지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온당치 못한 순수하지 못한 차원에서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즉 선물 시장의 웹도덕 현상을 이용해서 이건 현물 ETF 가격을 낚아챌 때 주로 알은데. 아니 원래는 선물 시장은 건 현물 시장을 해칭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현물은 계속 바꿔놓는 이유는 정상적인 통화나 상품이나로 봐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걸 막긴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하니까는 일종의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억지를 부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블랙록이 이번에 신청했다는 거는 한번 추이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요인은 제롬 파월이 최근에 미국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암호화폐가 이제는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 같다라는 그 통화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연준조차도 이제는 가상자산을 통화의 성격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 또 하나는 최근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월가의 거물들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EDX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헤지펀드의 제왕격인 시타텔, 아, 뮤추얼 펀드 자산운용사의 대장격인 피델리티,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의 하나인 찰스 수약 등 이런 거물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SEC가 기존의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다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한 1년 전부터 추진해가지고 6월 달에 이걸 출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리플은 사실은 송금에 특화되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화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지금 송금 시스템을 보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각국의 은행들이 송금하는 게 한 6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수수료도 금액에 과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한 8%에서 23%까지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서부터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즉 CBDC로 송금을 하게 되면 이게 단계가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가 5% 이내로 확 싸져요. 게다가 지금같이 달러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 같은 걸로 송금하게 되면 이제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그 유학자금. 돈을 보낼 때 기존 은행을 해서 보내면 수수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확인하는데 2, 3일이 걸려. 돈 붙였는데 받았냐? 막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리플 같은 걸로 송금하면 수수료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단은 이쪽에 전자지급해서 저쪽에 정자지급으로 쏴주는데 확인도 즉시 확인돼. 현장에서.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자본의 속속상 자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송금이 싼 쪽으로. 그렇죠. 사실은 미국 은행권에서도 이를 위해서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미 4년 전에 JPN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송금에 쓰려고. 그래서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 시스템에 지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즉 개인한테 파는 건 이건 증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인들은 리플을 쓰는 게 이제 합법화 될 겁니다. 네. 그럼 이게 합법화돼서 만약 큰 자금이 움직일 적에는 정부에서 그 추적을 하려고 들겠지만 웬만한 이 작은 자금 같은 건 자유롭게 송금이 되면 일단은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거죠.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월가의 거물들이 지금 속속 참여한다는 얘기는 또 어떤 현상을 의미하냐면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치나 월가의 어떤 은행들이 단합하면은 쉽게 가격을 낚아챌 수 있었어요. 선물 시장을 움직여서. 그런데 이제는 거물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이거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변동성이 작아지는. 네. 그리고 현물 ETF가 만약 승인이 난다면 이거는 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는 ETF로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전에는 이걸 쉽게 흔들어서 가격 등락의 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 매체 수장이나 맞아요. 가격 조정의 수단으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굳건해져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기 시작하면 제롬 파월이 얘기한 대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 네. 그런 변화. 그러니까 그 블랙록의 그 레리 핑크가 뭐 국제적 자산이라고 막 표현하고 이러는 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실험전 소리로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 화폐 성격이 돼요. 네. 그러니까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도 케인즈가 영국 대표로 나와서 세계 화폐를 쓰자고 주장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특정 국가가 패권적으로 기축통화를 공급하고 관리하면 이건 필연적으로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으로 비화하고 패권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세계화폐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세계화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에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화폐는 세계화폐야.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행태의 진화나 발전 과정이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그 케인즈 그 방코르 막 그런 예. 게 세계화폐 와 그렇구나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브릭스 공동통화 그 얘기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단계. 예. 네. 브릭스는 사실은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그들 간의 결제 통화, 즉 공동 통화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쉽게 다른 나라를 차단해 버리니까 2012년에 이란을 차단했을 때 사실 더 놀란 건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놀랐어요. 우리도 저렇게 이란처럼 차단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이 만드는 게 CIPS라고 유한화 결제 시스템을 2015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2017년도에 만들어내고 또 2017년에 미국이 북한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도 차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즉 미국 주도의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국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뭉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이런 공동통화의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브릭스예요. 그래서 브릭스 올 초에 러시아 그 국회 부의장이 그 자기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브릭스 공동통화의 그 개발 계획을 설명한 게 있는 게 일단 최종 통화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전 특정국의 화폐를 쓰자. 근데 바로 그 특정국의 화폐가 위안화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의 기존 법정 통화인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쓰자.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브릭스가 표준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할지 아니면은 이것도 중국이 쓰는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를 쓸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런데 3단계는 금과 희토류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최종 화폐로 쓰자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정 통화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실물 화폐의 개념을 갖게 되는 이 과정에서 세계 화폐 시장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안화의 사용량이 스위프트 시스템 내에서는 한 2.5%인가 뿐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세계 외환거래 시장에서 위안화의 사용량이 7%대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다운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달러가 이제 주축을 가겠지만 달러 이외에 유로화나 위안화 등으로 이제 비중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년도에 아마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휴대폰끼리만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나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1대1로 선정해 있는 나라로 급속하게 퍼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처럼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의 견제구로서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특히 달러와 연동되고 있는 거를 키워주거나 밀어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그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하여튼 뭐 송금 쪽에서는 JPM 코인을 밀어줄 수도 있고 그 USDC의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수도 있고 즉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보를 해서 나중에 브릭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런데 여기에 강점이 이게 금과 희토류로 보장된 실물화폐라는 거기 때문에 달러 같은 신용화폐는 여기에 그 신뢰도 면에서 이제 여유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무슨 대안을 내놓겠죠. 네. 그게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될지 뭐 미국도 뭐 어떤 실물을 담보로 한 그런 신뢰화폐 쪽으로 변할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이 과정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패권국의 기축통화는 사실은 공급자 중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세계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게 소비자 중심 시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례로 무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고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써야 되고 상대국의 수입시장과 이쪽에 그 생산 수출 시장 저것도 봐야 되고 모든 요소를 다 보면서 신용장 개설이나 무역금융을 일으킨다거나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해지를 해요. 네. 즉 이 얘기는 무역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역을 즉 해외 직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쉽게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해외에서 각자 사. 네. 통화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외환 거래는 이게 전문가 영역이야. 거기에 뭐 캐시 증급이나 뭐 유지증금도 많고 이 시세의 변화나 이런 것도 알고 이거를 하려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쪽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러한 화폐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네. 그렇게 되면 패권국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통화가 강세 통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네. 와, 이거 화폐 혁명이네요, 과연. 교수님 그러면 이런 화폐의 혁명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건 이건 화폐 개혁을 수반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쓰려면은 숨겨져 있던 지하 경제 자금이 노출돼야 돼. 즉 디지털 화폐하고 바꿔야 돼. 네. 지금 IMF가 추정하는 지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한 20% 수준 되거든요. 즉 디지털 화폐를 쓰려면은 결국은 갖고 있는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써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에 숨겨져 있는 그 지하 자금이 많이 양성화되고 밖에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돈은 이렇게 양성화되고 노출될 수 없는 돈들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도저히 양성화시키지 못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죠.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상품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조차 안 돼가지고
추적 불가능하게 비밀리에 운영하는 작업은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시장이 크는 것과 비례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클 수뿐이 없어요. 적정으로. 네. 지금처럼 지하 경제 규모가 20%는 안 되고 반 이상은 양성화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5%건 10%건 이 시장도 같이 크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런 화폐 개혁 과정에서.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메타버스나 웹3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실물 경제에 그 보완하는 형태로 가상 경제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일자리나 일거리들이 창출되고 이 온라인 상에서 경제 활동도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실물 화폐와 이 온라인 상의 확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테이블코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의 양적 성격을 다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같이 커집니다. 네. 와, 교수님 저는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신청 건으로 인해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분석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인사이트가 깊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아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혹시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네. 말씀은 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언제 어떻게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견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발은 시장에 담그되 한 발은 현금 확보. 그 현금 확보조차도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각국 통화로 이제 분산 투자해 놓는 그런 방안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희의 경제산책의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